엄마 돌아가셨어요. 오빠들. 알겠어. 너 혼자 장례 준비해. 우리는 바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항상 큰 힘이 된답니다. 기분 좋은 일들만 가득하세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10년. 그녀가 홀로 어머니를 돌본 시간이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기저귀를 갈고 죽을 끓여드리고 밤늦게까지 병원을 오가며 보낸 3650일. 하지만 어머니가 숨을 거두신 그 순간 오빠들의 입에서 나온 것은 위로가 아니었다. 차가운 현실이었다. 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내려놓았다. 어머니의 손은 아직 따뜻했는데 세상은 벌써 차갑게 돌아가고 있었다. 혼자 장례를 치우라고? 영숙의 입술이 떨렸다. 10년 동안 단 한 번도 병문안을 오지 않았던 오빠들이 어머니가 돌아가시자마자 던진 말이었다. 병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마치 하늘도 울고 있는 것 같았다. 영숙은 어머니의 차가워져가는 손을 꼭 잡았다. 엄마,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하지만 대답은 없었다. 그저 병실의 기계음만이 영숙의 절망을 메아리쳤다. 간호사가 들어와 조심스럽게 말했다. 가족분들께 연락하셨나요? 예. 했는데. 영숙은 말을 잇지 못했다. 바쁘다는 한마디로 모든 것을 정리해버린 오빠들의 모습이 떠올랐다. 어머니가 암 진단을 받았을 때도 그랬다. 영숙이가 가까이 사니까 내가 돌봐. 수술실 앞에서 밤새 기다릴 때도 혼자였다. 항암 치료로 머리카락이 다 빠져버린 어머니를 보며 울 때도 혼자였다. 어머니가 아프다, 아파라고 신음할 때마다 손을 잡아준 것도 영숙뿐이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마저 혼자 해결하라는 것인가? 영숙은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다. 둘째 오빠에게도 전화를 걸어보았다. 오빠, 엄마가. 아, 영숙아. 미안해. 지금 회사에서 중요한 미팅 중이야. 하지만 엄마가 돌아가. 알겠어, 알겠어. 장례는 내가 알아서 준비해. 나중에 비용 정산하자. 뚜뚜뚜. 전화는 끊어졌다. 영숙은 허탈한 웃음을 지었다. 비용 정산. 그 말이 유독 차갑게 들렸다. 10년 동안 영숙이 쏟아부은 간병비, 병원비, 약값은 누가 정산해 주는가? 밤잠을 설쳐가며 어머니를 돌본 그 시간들은 누가 계산해 주는가? 영숙은 어머니의 이마에 손을 올렸다. 주름이 깊게 패인 그 이마는 평생 자식들 걱정으로 지새운 밤들의 흔적이었다. 엄마, 저 혼자서도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영숙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다. 오빠들이 어머니 생전에 단 한 번이라도 안부를 묻기라도 했다면, 어머니가 아들들은 언제 오냐고 물어볼 때마다 바빠서 못 온다고 둘러댈 필요가 없었다면, 영숙은 눈물을 훔쳤다. 이제 울 시간도 없었다. 장례 준비를 해야 했다. 혼자서 말이다. 영숙은 어머니의 손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꼭 쥐었다. 엄마, 제가 끝까지 지켜드릴게요. 그 순간 영숙은 알지 못했다. 이 장례식에서 오빠들의 진짜 민낯이 드러날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어머니가 마지막에 준비해 놓은 깜짝 선물이 있다는 것도. 비는 더욱 세게 내리기 시작했다. 마치 앞으로 일어날 폭풍을 예고하는 것처럼. 영숙은 10년 동안 홀로 병든 친정엄마를 돌봤다. 그 시작은 갑작스러웠다. 어머니가 가슴이 답답하다며 병원에 갔던 그날, 의사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폐암 3기입니다. 그 순간 영숙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어머니는 그저 기침이 좀 심하다고 생각했을 뿐이었는데, 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오빠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빠, 엄마가 암이래요. 첫째 오빠는 한참을 침묵하더니 말했다. 그래? 큰일이네. 근데 영숙아, 내가 가까이 사니까 내가 돌봐야겠다. 하지만 오빠도. 아, 미안해.
지금 사업이 힘들어서 정신이 없어. 나중에 병원비는 보태줄게. 둘째 오빠의 반응도 마찬가지였다. 어머, 엄마가 그러시다고? 그런데 영수가, 너도 알다시피 우리 집 애들 학원비며 생활비며 결국 모든 책임은 영숙의 몫이 되었다. 영숙은 직장을 그만두고 어머니, 간병에 매달렸다. 남편은 처음엔 이해한다고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했다. 당신 오빠들은 뭐 하고 있어? 나도 모르겠어요. 이러다가 우리 집안 망하겠네. 영숙은 말없이 눈물만 흘렸다. 병원에서는 간병인을 쓰라고 했지만 한 달에 200만 원씩 드는 비용을 감당할 수 없었다. 오빠들은 돈이 없다며 도움을 주지 않았다. 결국 영숙이 직접 간병을 해야 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어머니의 기저귀를 갈고 침대에서 일으켜 세워 등을 토닥여 주었다. 어머니는 항암 치료의 부작용으로 하루 종일 토했다. 영숙은 어머니의 머리를 받쳐주며 등을 쓸어주었다. 엄마, 괜찮아요. 조금만 참아요. 어머니의 머리카락이 하나둘씩 빠지기 시작했다. 베개 위에, 빗에, 영숙의 손에도 머리카락이 묻어났다. 어머니는 거울을 보며 울었다. 나 이제 귀신같이 생겼네. 무슨 소리예요? 엄마는 언제나 예뻐요. 영숙은 어머니를 위해 예쁜 모자를 사다 드렸다. 하지만 어머니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다. 밤마다 영숙은 어머니 옆에서 잠을 잤다. 어머니의 숨소리가 이상하면 바로 깨어나 확인했다. 때로는 어머니가 갑자기 숨을 쉬지 않는 것 같아 놀라 깨어나기도 했다. 손을 코 밑에 대보고 가슴에 귀를 대보고 그제야 안심하곤 했다. 3년이 지났다. 어머니의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다. 오히려 더 악화되었다. 이제는 혼자서 화장실도 갈 수 없게 되었다. 영숙은 어머니를 업고 화장실까지 데려다 드렸다. 기저귀를 갈아드리고 몸을 닦아드리고 욕창이 생기지 않도록 자세를 바꿔드렸다. 영숙의 허리는 이미 한계에 와 있었다. 무거운 어머니를 매일 들어올리다 보니 디스크가 생겼다. 하지만 영숙은 참았다. 어머니가 더 힘들 텐데 자신이 아프다고 할 수는 없었다. 어느 날 어머니가 물었다. 영숙아, 내 오빠들은 왜 안 와? 영숙은 대답할 수 없었다. 오빠들은 정말로 바빴다. 첫째 오빠는 사업으로 바빴고 둘째 오빠는 아이들 때문에 바빴다. 그들에게는 각자의 삶이 있었다. 하지만 영숙에게는 오직 어머니뿐이었다. 바빠서 그래요, 엄마. 그래도 아들인데.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배어 있었다. 영숙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5년이 지나고 7년이 지났다. 어머니는 이제 말도 거의 하지 않았다. 그저 영숙의 손을 꼭 쥐고 있을 뿐이었다. 영숙은 어머니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어린 시절 어머니가 해주던 동화, 함께 갔던 소풍 이야기, 어머니가 좋아했던 트로트 가요. 때로는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영숙도 함께 울었다. 10년째 되던 해 겨울. 어머니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다. 의사는 이제 며칠 남지 않았다고 했다. 영숙은 그제야 오빠들에게 다시 연락했다. 오빠, 엄마가 위험해요. 빨리 오세요. 알겠어. 내일 갈게. 하지만 내일이 와도 오빠들은 오지 않았다. 미안해. 급한 일이 생겨서. 모레 갈게. 모레도 오지 않았다. 어머니는 결국 영숙의 손을 잡은 채로 숨을 거두었다. 마지막 순간까지 오빠들을 기다리셨지만 그들은 끝내 오지 않았다. 장례식장 앞. 영숙은 혼자서 모든 준비를 마쳤다. 영정사진을 선택하고 상주복을 준비하고 조화를 주문하고 빈소를 꾸몄다. 모든 것을 혼자 결정해야 했다. 장례식장 직원이 물었다. 다른 가족분들은 언제 오시나요? 곧 올 거예요. 영숙은 확신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과연 오빠들이 올까?
장례식이 시작되기 30분 전. 검은 세단 한 대가 장례식장 앞에 멈췄다. 첫째 오빠 영철이 내렸다. 비싼 정장에 반들반들한 구두. 금시계가 손목에서 번쩍였다. 그 뒤로 둘째 오빠 영만이 따라 나왔다. 영만 역시 깔끔한 양복 차림이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얼굴에는 슬픔보다는 피로가 더 많이 보였다. 영수가. 영철이 영숙에게 다가왔다. 고생 많았어. 그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지 않았다. 마치 형식적인 인사 같았다. 영만도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장례 준비 다 된 거야? 네, 오빠. 다 준비했어요. 그래. 수고했어. 그리고는 두 오빠가 주고받은 눈빛. 영숙은 그 시선의 의미를 알 수 없었다. 빈소에 들어서자 오빠들은 어머니의 영정사진을 바라보았다. 잠시 침묵이 흘렸다. 영철이 먼저 입을 열었다. 사진 잘 선택했네. 엄마가 젊었을 때 모습이야. 영숙이 대답했다. 어머니가 가장 행복해 보이던 시절의 사진이었다. 아직 자식들이 어렸고 가족이 화목했던 그때. 조문객들이 하나둘씩 들어오기 시작했다. 대부분 영숙이 아는 사람들이었다. 동네 아주머니들, 어머니와 친했던 분들, 영숙의 친구들. 오빠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어머니 정말 고생 많으셨겠어요. 영숙 씨가 정말 효녀예요. 10년 동안 혼자 돌보시느라. 조문객들의 말을 들으며 오빠들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부끄러움인지 당황스러움인지.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점심시간이 되자 영철이 영만에게 속삭였다. 우리 잠깐 나가서 이야기 좀 하자. 두 사람은 영숙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빈소를 나갔다. 영숙은 홀로 조문객들을 맞았다. 아들분들은 어디 계세요? 잠깐 나가셨어요. 영숙은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30분이 지나도 오빠들은 돌아오지 않았다. 1시간이 지나도 마찬가지였다. 영숙은 혼자서 절을 받고 음식을 준비하고 조문객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마치 10년 전처럼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고 있었다. 해가 질 무렵 오빠들이 돌아왔다. 담배 냄새가 옷에 밴 채로. 영철의 얼굴에는 뭔가 계산하는 듯한 표정이 있었다. 영만도 마찬가지였다. 영수가, 오늘 조문객이 많이 왔네. 네, 엄마를 아끼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조의금은 얼마나 들어왔어? 영철의 질문에 영숙은 당황했다. 아직 세어보지 못했어요. 세어봐야지. 장례 비용이 만만치 않잖아. 영만도 거들었다. 그래. 그리고 나중에 정산도 해야 하고. 정산. 또 그 말이었다. 영숙은 가슴이 답답해졌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하루도 안 되어서 벌써 돈 이야기였다. 그날 밤 빈소에서 영숙은 밤을 새웠다. 오빠들은 근처 모텔에서 잤다. 피곤하니까 우리는 모텔에서 쉴게. 넌 여기서 지켜. 그렇게 말하고는 가버렸다. 영숙은 홀로 어머니 앞에 앉아 있었다. 영정사진 속 어머니가 웃고 있었다. 엄마, 오빠들이 이상해요. 영숙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슬퍼하는 것 같지도 않고 돈 이야기만 해요. 조문객들이 모두 돌아간 조용한 빈소. 영숙은 어머니와 단둘이 남았다. 마치 지난 10년처럼. 엄마, 제가 뭔가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오빠들의 이상한 행동이 계속 신경 쓰였다. 장례식장 밖에서 나눈 대화, 조의금을 묻는 질문, 그리고 그들의 시선.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았다. 영숙은 가방에서 어머니의 통장을 꺼냈다. 병원비와 생활비로 거의 바닥이 난 통장. 엄마, 이것만으로는 장례비도 부족해요. 결국 영숙이 자신의 적금을 털어야 할 것 같았다. 하지만 오빠들은 여전히 정산이라는 말만 반복했다.
새벽 3시. 영숙은 어머니의 손을 잡고 조용히 울었다. 엄마, 정말 이게 끝인가요? 10년 동안 제가 혼자 돌본 게 이렇게 끝나는 건가요? 그때 어디선가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오빠들이 밤늦게 장례식장에 온 것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빈소로 오지 않았다. 복도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영숙은 귀를 기울였다. 내일 장례 끝나면 바로 이야기해야 해. 그래,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영숙이가 뭘 안다고 생각해? 모를 거야. 엄마가 말씀 안 하셨을 테니까. 무슨 이야기인지 알 수 없었지만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오빠들은 곧 다시 나가버렸다. 영숙은 홀로 남아 생각에 잠겼다. 내일 장례가 끝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리고 엄마가 말씀하지 않은 것이 무엇일까? 영정사진 속 어머니는 여전히 조용히 웃고 있었다. 마치 무언가를 알고 있는 것처럼. 장례 둘째 날, 발인을 앞두고 마지막 절차들이 남아 있었다. 영숙은 새벽부터 분주하게 움직였다. 하지만 오빠들은 여전히 늦게 나타났다. 아침 9시가 되어서야 장례식장에 도착했다. 영철과 영만은 어제보다 더 진지한 표정이었다. 무언가 결심을 굳힌 듯한 모습이었다. 영숙아, 우리 잠깐 이야기 좀 하자. 영철이 영숙을 한쪽으로 불렀다. 지금요? 발인 준비해야 하는데. 이것부터 정리하고 하자. 영만도 끼어들었다. 세 남매는 장례식장 상담실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자 영철이 바로 본론을 꺼냈다. 영숙아, 엄마 재산 정리 이야기를 해야겠어. 재산이요? 영숙은 어리둥절했다. 무슨 재산이 있다고. 아, 너 정말 모르는구나. 영만이 비웃듯 말했다. 엄마가 너한테 아무 말씀 안 하셨네. 영철이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다. 여기 봐. 엄마 명의로 된 부동산이 있어. 영숙의 눈이 커졌다. 부동산이요? 옛날 살던 집터 말이야. 지금은 재개발 지역이 되었어. 영만이 설명했다. 시가로 약 5억 정도 될 거야. 5억. 영숙은 믿을 수 없었다. 어머니가 그런 재산이 있다는 말씀을 한 번도 하지 않으셨는데. 그리고 적금도 좀 있고. 영철이 통장을 꺼내 보였다. 이것도 2천만 원 정도. 영숙은 그 통장을 본 적이 없었다. 지난 10년 동안 어머니의 병원비 때문에 늘 돈이 부족했는데. 왜 이런 게 있는 줄 몰랐을까요? 엄마가 너한테 부담 주기 싫어서 숨기신 거지. 영만이 말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동정이 아닌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다. 어쨌든 이제 이걸 어떻게 할지 정해야 해. 영철이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다. 법적으로는 우리 셋이 3등분 하는 게 맞지. 3등분이요? 영숙은 당황했다. 하지만 제가 10년 동안. 그건 따로 문제고. 영만이 차갑게 끊었다. 상속은 상속이야. 그런데 영수가. 영철이 계산기를 꺼내며 말했다. 내가 10년 동안 쓴 돈을 계산해봐야 해. 쓴 돈이요? 병원비, 간병비, 생활비 말이야. 영만도 거들었다. 그것도 엄마 재산에서 나간 거잖아. 영숙은 머리가 어지러웠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간단해. 내가 10년 동안 엄마한테 쓴 돈이 얼마인지 계산하고 그걸 상속받을 몫에서 빼는 거야. 영철이 냉정하게 설명했다. 병원비만 해도 몇 천만 원은 들었을 거고, 간병비도 있고, 생활비, 약값. 오빠들이 번갈아 가며 계산을 늘어놓았다. 영숙은 입이 벌어졌다. 그럼 제 몫은 없다는 말씀이세요? 없을 수도 있지. 영만이 어깨를 으쓱했다. 계산해봐야 알겠지만 오빠들은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우리는 우리대로 다른 방식으로 도왔어. 영철이 말을 끊었다. 무슨 도움이요? 정신적 지지 같은 거.
영만의 말에 영숙은 헛웃음이 나왔다. 정신적 지지? 10년 동안 단 한 번도 병문안 오지 않은 게 정신적 지지라는 말인가. 그리고 우리도 각자 사정이 있었어. 영철이 변명했다. 사업도 해야 하고 애들 키우느라 바쁘고. 너는 애들도 없고 한가했으니까 엄마 돌볼 수 있었던 거고. 영만의 말에 영숙의 가슴이 철렁했다. 한가했다고? 10년 동안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며 어머니를 돌본 것이 한가한 일이었다는 말인가. 그리고 영수가 영철이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다. 엄마 집도 정리해야 해. 집이요? 임대로 내놓을 거야. 월세 받아서 우리가 나눠 가지고. 하지만 엄마가 살던 집인데 죽은 사람이 집을 어떻게 써? 영만이 퉁명스럽게 말했다. 영숙은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다. 어머니가 평생 살던 집. 영숙이 10년 동안 어머니와 함께 지낸 그 집. 추억이 가득한 그 공간을 임대로 내놓겠다는 것인가. 오빠들,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너무하긴 뭘. 이게 현실이야. 영철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감정적으로 접근하면 안 돼. 감정적이라고요? 영숙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10년 동안 제가 혼자 돌본 게 감정적인 일이에요? 그건 내가 선택한 거잖아. 영만이 대꾸했다. 우리가 부탁한 적 없어. 그 말에 영숙은 완전히 말문이 막혔다. 자신이 선택한 일이라고? 부탁하지 않았다고? 그럼 어머니는 누가 돌봤어야 했단 말인가? 어쨌든 오늘 장례 끝나면 변호사 만나서 정리하자. 영철이 일어서며 말했다. 우리는 법대로 할 거야. 법대로요? 그래. 감정 섞지 말고 법대로. 오빠들이 상담실을 나가려 했다. 영숙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다리에 힘이 빠져 있었다. 참, 그리고 영숙아. 영만이 문 앞에서 돌아보며 말했다. 조의금도 나중에 정산해야 해. 그것도 상속 재산에 포함되는 거니까. 쾅. 문이 닫혔다. 영숙은 홀로 상담실에 남았다. 10년. 자신이 바친 10년이 한순간에 선택이 되어버렸다. 사랑이 계산이 되어버렸다. 희생이 당연한 일이 되어버렸다. 영숙은 책상에 고개를 묻고 울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슬픔보다 더 큰 배신감이 가슴을 찔렀다. 밖에서는 장례 진행을 알리는 안내 방송이 들렸다. 하지만 영숙은 일어설 수 없었다. 이 모든 것이 현실인지 믿을 수 없었다. 발인이 끝나고 어머니를 마지막 안식처로 모셨다. 하지만 영숙의 마음은 평온하지 않았다. 오빠들의 차가운 계산 때문에 마지막 인사도 제대로 할 수 없었다. 장지에서 돌아오는 길. 영철이 운전하는 차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다. 이제 집에 가서 정리나 하자. 영만이 먼저 말을 꺼냈다. 정리요? 엄마 물건들 말이야. 필요한 건 나눠 갖고 나머지는 처분하고. 영숙은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봤다. 어머니와 함께 다녔던 길들이 스쳐 지나갔다. 이제는 추억만 남은 길들. 어머니 집에 도착했다. 10년 동안 영숙이 어머니와 함께 지낸 그 집. 현관을 열자 어머니의 채취가 느껴졌다. 아직도 어머니가 계신 것 같았다. 쓸데없이 감상해졌지 마. 영철이 차갑게 말하며 집 안으로 들어갔다. 빨리 정리하고 끝내자. 오빠들은 곧바로 방안을 뒤지기 시작했다. 서랍을 열고 장롱을 뒤지고 이곳저곳을 찾아다녔다. 뭘 찾는 거예요? 영숙이 물었다. 혹시 다른 통장이나 서류 있는지 확인하는 거야. 영만이 대답했다. 영숙은 그런 오빠들의 모습이 낯설었다. 마치 남의 집을 털어가는 도둑 같았다. 여기 뭔가 있네. 영철이 안방 장롱 깊숙한 곳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다. 뭐예요? 영숙이 다가갔다. 봉투에는 영숙이에게라고 어머니의 손글씨로 적혀 있었다.
엄마가 저한테 쓰신 편지인 것 같아요. 영숙이 손을 내밀었다. 잠깐. 영철이 봉투를 뒤로 숨겼다. 이것부터 확인해보자. 제 이름으로 쓰인 건데요. 상속 과정에서는 모든 걸 공개해야 해. 영만도 거들었다. 영철이 봉투를 뜯었다. 안에는 편지 한 장과 열쇠, 그리고 작은 메모가 들어 있었다. 영철이 편지를 펼쳐 읽기 시작했다. 갑자기 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이게 뭐야? 영만이 편지를 빼앗아 읽었다. 그의 표정도 순간 굳어졌다. 영숙아, 이게 진짜야? 두 오빠가 동시에 영숙을 바라봤다. 영숙은 무슨 일인지 몰라 당황했다. 뭐가 진짜라는 거예요? 편지에 뭐라고 쓰여 있는데요? 영철이 떨리는 목소리로 편지를 읽어 내려갔다. 우리 영수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엄마는 이미 하늘나라에 가 있을 거야. 10년 동안 혼자 나를 돌봐줘서 고마웠어. 너희 오빠들은 한 번도 오지 않았지만 너는 끝까지 내 곁에 있어줬구나. 그래서 엄마가 너에게 선물을 준비했단다. 여기까지 읽은 영철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선물이요? 영숙이 물었다. 영만이 편지를 이어받아 읽었다. 은행에 너만을 위한 비밀 계좌를 만들어뒀어. 통장은 영숙이 이름으로 되어 있고 매달 조금씩 넣어뒀단다. 10년 동안 매달 200만 원씩. 영숙의 눈이 커졌다. 매달 200만 원씩이요? 10년이면 2억 4천만 원? 영만이 계산기를 두드렸다. 그리고 여기 이자까지 붙어서. 영철이 메모를 확인했다. 총 3억 원 정도 될 거야. 3억 원이요? 영숙은 믿을 수 없었다. 영만이 편지를 계속 읽었다. 너희 오빠들이 병문안 한 번 올 때마다 100만 원씩 빼려고 했는데 결국 한 번도 오지 않아서 그대로 다 쌓였구나. 이 돈으로 너희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렴. 편지가 끝나자 방 안은 완전히 조용해졌다. 오빠들의 얼굴은 창백했다. 영숙은 아직도 현실감이 없었다. 그럼 엄마가 저를 위해. 그리고 여기 또 있네. 영철이 봉투 안을 다시 뒤졌다. 유언장? 작은 종이에 어머니의 손글씨로 적힌 글이 있었다. 나 김순덕은 정신이 온전할 때 이 유언을 남긴다. 내 딸 영숙이 10년 동안 나를 돌봐준 것에 보답하고자 한다. 옛집터 부동산과 모든 예금은 영숙에게 상속한다. 아들들에게는 유감이지만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어머니를 찾지 않은 자식들에게 줄 재산은 없다. 이 유언은 법적 효력을 갖는다. 증인 이웃파경자, 장례식장 사장 김대수. 날짜 2024년 12월 1일. 방 안이 완전히 얼어붙었다. 영철과 영만은 서로를 바라보며 당황해했다. 이게 법적으로 유효한 거야? 엄마가 변호사도 안 거치고 이런 걸 쓰셨을 리가. 하지만 종이 밑에는 또 다른 서류가 있었다. 정식 유언장이었다. 변호사 사무소 도장이 찍혀 있고 증인들의 서명이 있었다. 날짜는 6개월 전이었다. 이건 진짜 유언장이야. 영만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영철은 주저앉았다.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못 받는다는 거야? 영숙은 아직도 꿈을 꾸는 것 같았다. 어머니가 자신을 위해 이런 준비를 해두셨다니. 10년 동안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영숙아. 영철이 갑자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가 좀 과했나? 영만도 어색하게 웃었다. 그래, 가족끼리 너무 계산적으로 생각했네. 하지만 영숙은 그들의 변한 태도를 보며 씁쓸함을 느꼈다. 유산이 있다고 알았을 때와 없다고 알았을 때의 태도가 이렇게 달라지다니. 오빠들. 영숙이 조용히 말했다. 저는 엄마가 살아계실 때 오빠들이 한 번이라도 와주셨으면 했어요. 돈이 아니라 그냥 엄마를 보러. 영철과 영만은 고개를 숙였다.
이제서야 자신들이 무엇을 잃었는지 깨달은 것 같았다. 돈이 아니라 어머니와의 마지막 시간들을, 그리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유 원장의 충격이 가라앉자 오빠들의 태도가 급변했다.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곧 다른 표정으로 바뀌었다. 영철이 가장 먼저 입을 열었다. 영수가, 잠깐만. 이 유 원장이 진짜 유효한 건지 확인해봐야 하지 않겠어? 영만도 거들었다. 그래, 엄마가 치매 기운이 있으셨잖아. 치매 기운이요? 영숙이 반문했다. 엄마는 돌아가시는 날까지 정신이 멀쩡하셨는데요. 아니야. 우리가 보기에는 좀 이상하셨어. 영철이 억지를 부렸다. 언제 그러셨다고요? 오빠는 10년 동안 한 번도 안 오셨잖아요. 영숙의 말에 영철은 잠시 말문이 막혔다. 하지만 곧 다른 방법을 찾았다. 그리고 이 유 원장, 뭔가 이상해. 뭐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글씨체가 평소 엄마 글씨와 다른 것 같아. 영만이 억지로 트집을 잡았다. 혹시 누가 대신 써준 건 아닐까? 영숙은 어이가 없었다. 오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면 영숙이 내가 엄마를 협박해서. 협박이요? 영숙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10년 동안 제가 엄마를 돌본 게 협박이라는 말씀이세요? 그런 뜻이 아니라. 영철이 말을 얼버무렸다. 어쨌든 이건 법정에서 다툴 수 있는 문제야. 법정이요? 유 원장 무효 소송을 걸 수 있어. 영만이 단호하게 말했다. 엄마가 정신이 온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 돼. 영숙은 믿을 수 없었다. 방금 전까지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척했던 오빠들이 이제는 어머니의 정신 상태까지 의심하고 있었다. 오빠들, 정말 그러실 거예요? 영수가,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야. 영철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법적인 문제라고. 5억이 넘는 재산을 혼자 가져가는 게 말이 되냐? 영만도 목소리를 높였다. 우리도 아들이야. 상속받을 권리가 있어. 그럼 10년 동안 어디 계셨어요? 영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엄마가 아프실 때, 혼자 무서워하실 때, 밤새 아파하실 때 어디 계셨냐고요. 그건 우리도 각자 사정이 있었어. 영철이 변명했다. 사정이요. 10년 동안이나요? 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엄마가 아들들은 언제 오냐고 물어보실 때마다 제가 얼마나 마음 아팠는지 아세요?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영철이 보고 싶다, 영만이 보고 싶다고 하셨을 때 제가 얼마나. 알겠어, 알겠어. 영만이 짜증스럽게 손을 저었다. 그런데 그게 유산 상속과 무슨 상관이야? 효도를 했다고 해서 재산을 독차지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그 말에 영숙은 완전히 말문이 막혔다. 효도를 했다고 해서 10년간의 희생이 그저 효도로 축소되어 버렸다. 그리고 영수가, 영철이 계산기를 다시 꺼냈다. 내가 10년 동안 엄마한테 쓴 돈 계산은 어떻게 할 거야? 쓴 돈이요? 병원비, 약값, 생활비 다 엄마 돈으로 쓴 거잖아. 그것도 상속재산에서 차감해야 해. 영만이 거들었다. 영숙은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다. 그럼 제가 엄마 돈을 훔쳐 쓴 거라는 말씀이세요? 훔쳤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엄마 재산이 줄어든 건 사실이잖아. 영철이 억지를 부렸다. 만약 간병인을 썼다면 10년에 2억은 들었을 거야. 그럼 내가 그 돈을 절약해준 거지. 그런데 병원비며 뭐며 해서 나간 돈도 있으니까. 계산해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야. 영만이 마치 큰 혜택을 베푸는 것처럼 말했다. 영숙은 무너져 내릴 것 같았다. 자신의 10년이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라니. 오빠들. 영숙이 마지막으로 호소했다. 정말 이러실 거예요? 엄마가 돌아가신 지 이틀밖에 안 됐는데 감정에 휘둘리면 안 돼. 영철이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는 변호사 선임할 거야. 그리고 유 원장 무효 소송 걸 거고. 영만도 결심을 굳혔다.
엄마가 정신이 온전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찾아낼 거야. 의료진 증언도 받고 치매 검사 기록도 뒤져보고. 영숙은 그런 오빠들을 바라보며 소름이 돋았다. 이들이 정말 자신의 오빠들인가? 어머니의 아들들인가? 그럼 어머니 뜻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네요. 어머니가 제가 10년 동안 혼자 돌본 걸 고마워하셔서 이런 준비를 해두셨는데 엄마도 법을 모르셨던 거야. 영철이 냉정하게 말했다. 상속은 법대로 해야 해. 그리고 우리도 엄마를 사랑했어. 영만이 덧붙였다. 다만 표현 방식이 달랐을 뿐이야. 표현 방식이요? 영숙이 힘없이 물었다.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오지 않는 게 사랑의 표현이라는 말씀이세요? 오빠들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들의 눈에는 이미 돈 계산만 있을 뿐이었다.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도 영숙에 대한 고마움도 없었다. 오직 5억 원이라는 숫자만 보였다. 알겠어요. 영숙이 조용히 말했다. 그럼 저도 제 방식으로 하겠어요. 뭘? 어머니가 남겨주신 유언장 끝까지 지킬 거예요. 영숙은 유언장을 가슴에 꼭 안았다. 그리고 오빠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이제 확실히 알겠어요. 영철과 영만의 얼굴이 굳어졌다. 영숙아, 우리끼리 이렇게 싸우면 안 돼. 늦었어요. 영숙이 고개를 저었다. 이미 늦었어요. 그 순간 영숙은 깨달았다.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을. 그리고 어머니가 왜 이런 유언을 남기셨는지도 10년 동안 지켜본 아들들의 민낯을 이미 알고 계셨던 것이다. 그날 밤 영숙은 혼자 어머니 집에 남았다. 오빠들은 변호사와 상담하겠다며 떠났다. 마지막까지 영숙에게 차가운 시선을 던지며 영숙은 어머니의 방에 앉아 유언장을 다시 읽었다. 어머니의 손글씨 하나하나가 눈물로 번져 보였다. 엄마. 영숙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엄마는 이미 다 알고 계셨구나. 유언장을 쓰신 날짜를 보니 6개월 전이었다. 그때 어머니가 갑자기 영수가 고맙다고 하셨던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았다. 핸드폰이 울렸다. 영철이었다. 영수가 변호사랑 상담했어. 영숙은 대답하지 않았다. 유언장 무효 소송 승산이 있대. 엄마가 치매 초기 증상이 있었다는 의료 기록을 찾을 수 있을 거래. 그만하세요, 오빠. 영숙이 조용히 말했다. 그만하라니 뭘? 엄마를 모독하지 마세요. 모독이라니, 그게 무슨. 엄마는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정신이 멀쩡하셨어요.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마지막에 제 손을 잡으시고 고맙다, 영숙아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빠는 그런 엄마를 치매 환자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영철은 잠시 말이 없었다. 영숙아, 우리도 먹고 살아야 해. 먹고 살아야 한다고 엄마를 모독해요? 5억이면 우리 집 빚도 갚고. 오빠. 영숙이 소리쳤다. 그만하세요. 전화가 끊어졌다. 곧이어 영만에게서 전화가 왔다. 영숙아, 형이 너무 직설적으로 말한 것 같네. 우리가 엄마를 모독하려는 게 아니야. 그럼 뭐예요? 그냥 법적으로 정당한 권리를 찾는 거지. 영만의 목소리는 영철보다는 부드러웠지만 본질은 같았다. 우리도 아들이잖아. 상속받을 권리가 있어. 10년 동안 어디 계셨어요? 영숙이 다시 물었다. 엄마가 아들들이 왜 안 오냐고 물어보실 때마다 제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바빠서 못 온다. 마음은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진짜 마음이 있었나요? 영만도 할 말을 찾지 못했다. 영숙아, 이제 그만해요. 영숙이 조용히 말했다. 저도 이제 지쳤어요. 전화를 끊고 영숙은 어머니의 옷장을 열었다. 어머니가 아끼던 한복이 걸려 있었다. 명절 때만 입으시던 그 한복. 영숙이 어렸을 때
어머니가 입고 차례상을 차리시던 모습이 떠올랐다. 그때는 가족이 정말 가족이었다. 오빠들도 어머니를 공경했고 영숙도 오빠들을 따랐다. 언제부터 이렇게 변한 걸까? 다음 날 아침, 영숙은 어머니가 말씀하신 은행에 갔다. 유언장에 적힌 열쇠를 가지고 영숙 씨 맞으시죠? 은행 직원이 영숙을 확인했다. 어머님께서 6개월 전에 오셔서 모든 절차를 완료해 두셨어요. 절차요? 통장명의 변경이요. 원래는 어머님 명의였는데 영숙 씨 명의로 바꿔두셨어요. 영숙은 놀랐다. 어머니가 그런 것까지 준비해 두셨다니. 그리고 이것도 맡기시라고 하셨어요. 직원이 봉투 하나를 건넸다. 봉투를 열어보니 어머니의 편지가 또 있었다. 영숙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내가 은행에 온 거구나. 오빠들이 너를 힘들게 했지? 엄마는 이미 다 알고 있었어. 10년 동안 지켜보면서 오빠들이 어떤 마음인지 알게 되었거든. 돈이 있다는 걸 알면 찾아올 거고, 없다고 생각하면 오지 않을 거라는 것도. 그래서 이렇게 준비해 둔 거야. 이제 너는 자유야, 영숙아. 10년 동안 고생한 만큼 행복하게 살아라. 그리고 오빠들을 너무 미워하지는 마라. 그들도 나름대로 삶이 힘들었을 거야. 다만 엄마는 너에게 고마울 뿐이다. 편지를 읽으며 영숙은 눈물을 흘렸다. 어머니는 정말 모든 걸 알고 계셨다. 오빠들의 마음도, 영숙의 마음도. 그리고 가장 공정한 방법을 선택하신 것이었다. 은행에서 나오는 길에 영철에게서 전화가 왔다. 영숙아, 어디야? 은행이요. 은행? 혹시? 네, 엄마가 말씀하신 통장 확인했어요. 그래? 얼마나 있어? 여전히 돈에만 관심이 있었다. 오빠, 영숙이 단호하게 말했다. 소송하실 거면 하세요. 뭐. 하지만 저는 끝까지 엄마 뜻을 지킬 거예요. 영숙아. 그리고 오빠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영숙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10년 동안 제가 엄마를 돌본 건 돈 때문이 아니었어요. 사랑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오빠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돈 이야기만 하시네요. 엄마가 돌아가신 지 이틀 만에 재산 분배 이야기부터 하시고. 그게 아들의 도리인가요? 영철이 말하려 했지만 영숙은 계속했다. 엄마는 살아계실 때 오빠들을 그리워하셨어요. 아들들이 언제 오냐 보고 싶다고 매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빠들은 한 번도 오지 않으셨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와서 상속받을 권리가 있다고요? 영숙아, 그건. 이제 그만 연락하지 마세요. 영숙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저는 엄마가 원하신 대로 살겠어요. 그리고 오빠들과는 이제 남남으로 지내겠어요. 전화를 끊고 영숙은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다. 마치 어머니가 웃고 계신 것 같았다. 엄마, 이제 정말 자유가 된 것 같아요. 영숙은 처음으로 밝은 미소를 지었다. 10년 만에 진짜 웃음이었다. 6개월이 흘렀다. 오빠들은 결국 소송을 걸었다. 하지만 어머니가 준비해 두신 증거들은 완벽했다. 의료진 증언, 변호사 확인서, 이웃들의 증언까지. 어머니는 마지막까지 정신이 온전하셨고 유언장은 법적으로 완전히 유효했다. 법원은 오빠들의 소송을 기각했다. 그리고 영숙에게 연락을 해왔다. 화해를 원한다고. 하지만 영숙은 단호하게 거절했다. 이미 늦었어요. 어머니 집을 정리하며 영숙은 많은 것을 발견했다. 어머니가 몰래 모아두신 영숙의 사진들, 10년간의 간병일기, 그리고 오빠들에게 보내려다 말고 접어둔 편지들. 영철아, 영만아. 엄마가 많이 보고 싶다. 한 번만이라도 와서 엄마 얼굴 보고 가면 안 되냐? 영숙이가 혼자서 너무 힘들어한다. 너희들이 조금만 도와줘도 될 텐데. 보내지 못한 편지들을 읽으며 영숙은 또 울었다.
어머니가 얼마나 서운하셨을지. 하지만 마지막까지 아들들을 원망하지 않으려 애쓰셨을지. 영숙은 결심했다. 어머니가 살던 집을 쉼터로 만들기로. 혼자서 가족을 돌보느라 지친 사람들을 위한 공간으로. 우리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위로받을 수 있는 곳으로 만들고 싶어요. 영숙은 동네 이장님께 말씀드렸다. 좋은 생각이네요. 요즘 그런 분들이 정말 많아요. 첫 번째 손님은 옆 동네 할머니였다. 80대 어머니를 혼자 돌보느라 지쳐있던 50대 며느리. 정말 힘들어요. 시댁 식구들은 며느리가 당연히 돌봐야 한다고만 하고. 저도 그랬어요. 영숙이 따뜻하게 말했다. 하지만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두 번째 손님은 중년 남성이었다. 치매에 걸린 아버지를 돌보느라 직장도 그만둔 상황. 형들은 내가 아들이니까 내가 돌봐야 한다고 해요. 그런 말 들어도 힘들지 마세요. 영숙이 차를 따라주며 말했다. 가족을 돌보는 건 의무가 아니라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알아주는 사람들이 진짜 가족이고요. 쉼터를 운영하면서 영숙은 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혼자서 시부모를 돌보는 며느리들, 치매 부모를 혼자 감당하는 자녀들, 장애인 가족을 돌보느라 자신의 꿈을 포기한 사람들, 모두 영숙과 비슷한 사연을 가지고 있었다. 여기 오면 마음이 편해져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껴요. 서로의 마음을 이해해 주니까요. 사람들의 말에 영숙은 보람을 느꼈다. 어머니가 남겨주신 유산이 이렇게 의미 있게 쓰이고 있다는 것이. 어느 날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다. 영만이었다. 영숙아. 영만은 어색하게 서 있었다. 무슨 일이세요? 영숙은 차갑게 대답했다. 그냥 엄마 기일이 다가와서. 기일은 제가 혼자 지낼 거예요. 영숙아, 우리가 너무했나? 영만의 목소리에는 후회가 섞여 있었다. 지금 와서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사과는 엄마한테 하세요. 영숙은 돌아서려 했다. 영숙아. 영만이 급하게 불렀다. 형이 많이 후회하고 있어. 사업 망해서 집도 잃고 애들한테도 외면당하고. 그래서요? 그제야 깨달았어. 가족이 뭔지. 영만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너무 늦었지? 영숙은 잠시 말이 없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오빠. 응? 엄마는 오빠들을 마지막까지 기다리셨어요. 하지만 저는 다르죠. 영만은 고개를 숙였다. 엄마 기일 때 성묘는 함께 가요. 정말? 하지만 그것뿐이에요. 영숙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이제 우리는 남남이에요. 영만이 떠난 후 영숙은 어머니 영정사진 앞에 앉았다. 엄마, 제가 너무 냉정한가요? 영정사진 속 어머니는 여전히 웃고 있었다. 하지만 엄마도 이해하실 거예요. 어떤 관계는 되돌릴 수 없다는 걸. 그날 밤 영숙은 일기를 썼다. 어머니가 쓰시던 것처럼. 오늘은 새로운 손님이 3분 오셨다. 모두 가족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 하지만 여기서는 서로를 이해하고 위로해준다. 엄마, 이게 진짜 가족인 것 같아요. 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라 마음으로 맺어진 관계. 1년 후, 영숙의 쉼터는 지역에서 유명해졌다. 방송에도 나오고 정부 지원도 받게 되었다. 효자 며느리에서 사회복지사가 되신 거네요. 기자가 인터뷰를 요청했다. 효자 며느리가 아니에요. 영숙이 웃으며 대답했다. 그냥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을 돌본 사람. 그 사랑을 알아봐 주신 어머니 덕분에 지금의 제가 있어요. 어머니가 남겨주신 건 돈이 아니라 사랑이었어요. 그 사랑을 이제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있는 거죠. 인터뷰 기사가 나간 후 영철에게서 연락이 왔다. 영숙아, 기사 봤어.
정말 대단하다. 엄마가 자랑스러워 하실 것 같아. 우리가 정말 잘못했구나. 영숙은 잠시 침묵했다. 오빠. 응? 엄마는 오빠들을 사랑하셨어요. 끝까지. 하지만 이제는 각자의 길을 가야죠. 알겠어. 그런데 영수가. 고마워. 엄마를 끝까지 지켜줘서. 전화가 끊어진 후 영숙은 창밖을 바라봤다. 어머니가 심으신 꽃들이 활짝 피어 있었다. 봄이 왔다. 새로운 시작의 계절이. 영숙은 처음으로 진짜 평안함을 느꼈다. 엄마, 저 이제 정말 행복해요. 오빠들을 미워하지도 않아요. 그냥 다른 길을 걷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엄마가 가르쳐 주신 사랑으로 살아갈게요. 그날 밤, 영숙은 꿈을 꾸었다. 어머니가 나타나서 말씀하셨다. 영숙아, 이제 정말 자유구나. 네, 엄마. 이제 정말 자유예요. 고생했어, 우리 딸. 아니에요, 엄마. 사랑이었어요. 꿈에서 깬 영숙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져 있었다. 진짜 가족은 함께 있을 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생각할 때 만들어지는 것이었다. 그리고 어머니와 영숙 사이에는 여전히 그 사랑이 흐르고 있었다. 영원히.